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놓고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돈당 대회냐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국면 전환용 야당 탄압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과거 원숭이 도창으로 불렸죠. 엠폭스 환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감염 증상과 전파 경로, 또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의 항적과 고도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방식의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진술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엠폭스 지역사회 감염 의심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지를 두고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째 최악의 황사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평소 10배 수준의 심각한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가 돼서야 물러갈 전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군은 이번 탄도미사일이 고체 연료 ICBM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먼저 우리 군이 파악한 미사일의 재원부터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3분쯤 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은 새로운 형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정점 고도는 고각 발사 시 통상 5000km에서 6000km 정도 상승했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는 달리 3000km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작년과 올해 등 과거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 무기 체계를 처음 시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인민군 창건 제75주년 열병식 때 처음 공개한 이 고체 연료 기반 ICBM일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은 이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고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워 더 위협적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17일 만이자 올해 9번째입니다. 지난 7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을 통한 이 전기통화에 응답하지 않다가 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모레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 111주년이고 오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11년째 되는 날이기도 해 이 추가 도발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이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었고 내일은 한미일 3국 군사당국이 이 한미일 안보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정보의 이 3국 간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한다면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ICBM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다면서 강력히 항의하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늘 오전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스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과 함께 총리 관저에서 NSC를 열었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더욱 고조시키는 폭거로서 자국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스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내륙에서 적어도 한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이 높은 각도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검찰이 하루 동안 민주당 의원 2명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각각 선출했던 2021년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기현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한다며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최근 불거진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중진 의원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서 작심 발언을 했다고요? 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네, 김 대표가 말한 과도한 설전을 벌이는 인사는 앞서 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눈치를 보고 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상임 고문직에서 홍 시장을 해촉하기도 했는데요. 홍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SNS 글을 통해 제정신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김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엉뚱한 곳에다 화풀이를 한다면서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라고 맞받는 등 당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다시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두고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 제의를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이견이 큰 법안들을 민주당이 충분한 협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임대차 3법 등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이 입법 강행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상정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원래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작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을 끌어모아서 현역 의원과 일반 대의원을 나눠서 차등 지급한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어제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두 사람 말고도 강제 수사 규모가 꽤 컸지요? 네, 일단 검찰은 재작년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도왔던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불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도 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과 금품 조성과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복수의 민주당 당직자를 상대로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소로만 따지면 20곳이 넘는데 위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선적으로 금품이 뿌려진 게 아니라며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자금 살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조성 정황이 드러난 불법 자금 액수는 최소 9천만 원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회장이 돈을 마련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관석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9천만 원을 각각 300만 원씩, 50만 원씩 봉투에 나눠 담아서 현역 의원들과 지역 대의원 등에게 차등 지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의원 등에 대해서도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과거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면서 윤 의원이 금품 조성을 요구한 듯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조직적인 금품 살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면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기본적인 수사 대상은 돈을 조성해서 전달하고 받은 사람이 될 테지만 검찰은 결국 금품 살포로 이익을 본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반장 선거에서 후보와 친한 사람들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유권자들의 돈을 모아서 갖다 준 구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송 전 대표 보좌관에게 금품 전달을 알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송 전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녹음 파일 등에서 정황이 드러난 돈 봉투 말고도 다양한 경로로 금품이 뿌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만큼 불법 자금의 액수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는 검사 6명이 추가로 투입된 상태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정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고 이 의원도 검찰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틀째 최악의 황사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여전히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재난 기자 연결해서 황사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황사 영향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 농도도 여전히 높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쪽에서 계속 황사가 유입되고 잔류 황사와 섞이면서 이틀째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지방은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경북과 전북 지역은 여전히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어제보다 농도가 크게 낮아져 대부분 미세먼지 경보가 주의보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평소보다 8배에서 10배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지되고 있어서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제 황사 위기 경보가 내려졌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전국에 내려진 황사 위기 경보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발령 중입니다. 특히 내륙뿐 아니라 제주도까지 고농도 황사가 덮친 것은 이례적인데요. 이 때문에 올봄 들어 처음으로 전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주의 단계는 황사로 인해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남부에 비가 내리고 중부는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황사가 빠르게 동쪽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국내 9번째 엠폭스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가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데요.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또 나왔다고요? 네, 국내 9번째 엠폭스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어제 피부 병변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보건소를 통해 확진됐습니다. 현재 격리 입원 치료 중이고 엠폭스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의 사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엠폭스 환자는 이달 들어 6번째부터 9번째까지 4명 발생했습니다. 모두 첫 증상이 발현되기 전 3주 안에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번 주에만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최근 일본과 타이완 등 아시아의 인접국가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지역미 질병청장은 위기경보 수준 격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다만 엠폭스가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적인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고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와 진단 등의 대응 수단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중보건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위기경보 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청은 현재 운영 중인 엠폭스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방역 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엠폭스의 주요 증상은 피부 발진과 발열, 두통과 근육통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에만 3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엠폭스 위기경보 격상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렸던 전염병이요. 근데 이번 주에만 3명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난주 7일부터 해서 국내 지역사회 감염 전파자가 지금 4명이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전년까지 5분이었는데 예. 이번 주에 이렇게 늘은 이유는 예. 올해 들어서 이제 거리두기가 코로나 팬데믹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가 됐고 네. 많은 내국인들이 해외여행도 하고 외국인들도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유입되고 또 역학조사나 감시나 방역이 이제 공항만에서 엄격하게 안 되다 보니까 예. 은밀하게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게 지난해 처음 발생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엠폭스 어떤 질병입니까?
예, 엠폭스는 이제 몽키폭스, 원숭이 두창의 약자죠. 그래서 예. 엠폭스라고 저 세계보건기구가 작년 11월에 명명을 했고요. 예. 워낙에는 1970년도에 이제 나이지리아나 민주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이제 풍토병이었습니다. 이 설치류나 쥐에서 시작된 몽키폭스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된 것이었고 아프리카에 국한됐던 것인데 22년 작년 초에 유럽하고 미국에서 동성애 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주로 발생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감염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급 감염병으로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되면서 감염병 주의 단계로 관심에서 이제 주의 단계로 지금 격상한 상황이죠. 예, 지금 지역사회 감염 4명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분 모두 전남, 뭐 서울, 경기 이렇게 나오셨는데 뭐 해외 영역도 없고 내국인 사이에 접촉된 걸로 봐서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6번째 확진자가 최근 3주 내에 36명을 접촉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지금 저 엠폭스가 그 접촉하고 증상 발생까지 잠복기가 최대 3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가 있고 노출이 돼서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명의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이제 지금 확진됐다는 얘기는 이미 수십여 명이 노출이 돼서 잠복기에 있는 환자가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아직은 4명이지만 숨은 감염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보면은 이제 올해 일본에 벌써 98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1명을 제외한 97명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일본에서 됐을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이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7번째 그리고 8번째 확진자 보면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또 역학조사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감염되고 나서 3주 안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예, 보통 저 열과 두통, 몸살, 근육통, 초기는 몸살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서 피부 발진이 생깁니다. 빨갛게 되고 물집이 생기고 또 헐어서 궤양이 생기고 또 주변에 임파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초기는 몸살 감기로 오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감기약만 복용할 수가 있는데 발진이라든지 임파선이 커진다든지 수포가 생기면 일단 의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치료제는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다행히 예방 백신이 이제 3세대 백신 진네오스라는 것이 이제 국내에 5천여 명분이 비축돼 있고 테코비리맛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500여 명분이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제가 있고 그리고 치명률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랑 비교했을 때 치명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8만 6천여 명에서 이제 116명이 사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작년 올해 치명률이 1.3%입니다. 지금 코로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0.11%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보다는 치명률이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되면 치명률은 제로인데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엠폭스 환자가 국내에서 더 늘고 특히 면역 저하 환자, 저항력이 떨어진 분들이 걸린 경우는 중증으로 가서 사망의 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진단해서 조기에 항바이러스라든지 또 백신을 노출 후에 이제 접종해서 발생을 얼마나 빨리 예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지 않고 또 사망자도 안 생기고 잘 통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이 치명률이 1.3%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치료제도 있는데 왜 치료제가 없던 코로나보다 치명률이 높습니까? 이 1.3%라는 거는 전 세계에 지금 뭐 유럽, 뭐 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뭐 또 동남아 다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백신이나 치료제를 조기에 투여해서 치명률은 낮지만 그런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없는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좀 치명률이 올라가서 예. 그런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경우도 선진국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치명률은 낮지만은 또 의료 시스템이나 치료제가 백신이 없는 나라들은 또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것이죠. 예. 감염은 어떻게 됩니까? 뭐 코로나19처럼 이렇게 비말로 전염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주 경로는 이 엠폭스 환자가 발진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고 궤양이 생기면 예. 그 물집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으로 피부끼리 부딪히거나 손으로 이제 물집 부위를 만지거나 할 때 이런 밀접 접촉으로 감염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 접촉이나 또 가족 간에 서로 껴안고 밀접 접촉하는 경우 또 이 수포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주변의 환경 뭐 탁자라든지 수건이라든지 린넨에 오염시켜서 그걸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이런 간접 접촉 전파도 가능하고요. 예. 드물게는 뭐 이 침이나 이런 타액이 이제 튀면서 주변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 그 비말 감염도 가능한데 일반 국민들이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뭐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밀접 접촉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고 예. 때로는 의료진들이 글러브를 안 끼고 이 엠폭스 환자의 발진이나 수포 부위를 손으로 만져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번째 확진자는 의료진이 엠폭스 환자를 이제 접촉하면서 걸리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지금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잖아요. 그럼 방역 관점에서는 어떤 게 달라집니까? 지금 주의로 올리겠다는 거는 지역사회 감염 전파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의로 올린 것이고 예. 그만큼 조기 진단 치료가 중요하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감염 예방도 중요하고 또 의료진이 환자를 봤을 때 엠폭스를 조기 의심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몸살 감기 증상에 더해서 발진이 돋거나 림파절이 커지면 스스로 의심을 해서 1339 보건소에 연락을 하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조기 진단 치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하나의 의미가 되겠고 이 방역 당국이 좀 더 감시 체계라든지 국민 또 의료진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처럼 이게 혹시 팬데믹, 대유행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이제 코로나19는 호흡기 전파고 비말이라든지 때로 이제 산밀 환경, 예. 밀폐된 환경에서 밀접 접촉할 때 공기 감염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많은 환자들이 생기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그렇게 전염력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 밀접 접촉을 위한 통한 그 전파가 있기 때문에 예. 손 씻기를 잘 하고 또 성 접촉에 있어서도 안전한 성 접촉을 하도록 하고 네.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조기 신고하고 진단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위생은 꼭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무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가 배포된 사건과 관련해 음료 제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한국인 이모 씨 등 중국에서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 씨를 비롯해 빈 병과 판촉물을 한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중국 국적 박모 씨, 필로폰 판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중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고 이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숙박업소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여성에게 마약 의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20대 A씨는 어젯밤 11시 50분쯤 대전 용전동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다른 객실들의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서 마약 투약용으로 의심되는 주사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해온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6살 권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 등 2명은 재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주거 밀집 지역에 대형 대마 텐트, 동결 건조기, 유압기 등 전문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춘 뒤에 대마를 재배하고 직접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류업체를 운영한다며 건물주와 이웃 주민을 속인 권 씨 등은 환각 성분이 일반 대마보다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해 텔레그램 채널에 판매 광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일당인 38살 정 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 2곳에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재배한 대마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직접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도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재작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막대기 형태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배우로 지목되어 온 부부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애초 피해자 부부를 모두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걸로 조사됐는데 피해 여성의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된 재력가 부부가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한 남편 유상원. 이경우 씨가 범행 먼저 제안한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경우에게 7천만 원 건넨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뒤이어 나온 아내 황은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애초 청부살인에 가까운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이들을 체포해 구속했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죄명을 바꿨습니다. 부부 역시 납치 살해의 공범이라 판단해 앞서 송치된 3명과 마찬가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부가 이경우의 범행 제안에 동의해 7천만 원을 건네고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을 조회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경찰은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가상화폐 피코인 폭락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며 원한이 쌓였던 만큼 범행을 벌일 동기도 구체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도 미행하며 부부를 모두 살해하려 한 사실을 파악해 강도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피해자만 납치돼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원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경우가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아내를 통해 마취제 케타민을 빼돌려 황대한, 연지호에게 건넸고 이 둘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수차례 주사했습니다. 그러다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를 얻어낸 뒤 이경우와 논의해 마취제를 2번 더 놓았고 결국 피해자가 숨졌다는 황대한과 연지호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경우의 아내도 마취제가 강도살인에 쓰일 걸 알면서도 병원에서 몰래 갖고 나온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름은 김포 골드라인인데 정작 시민들은 이 노선을 돌병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승객이 몰려 콩나물 시루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결국 이틀 전 출근 시간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2명의 승객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2량짜리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의 정원 172명 정도인데 실제 출퇴근 시간에는 최대 370명 정도가 탑승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최대 수송 인원의 2배 넘는 승객이 타고 있는 거죠. 김포 골드라인을 만들 때 하루 평균 승객 수는 6만 명 정도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난달 실제 이용객 수를 보니까 7만 8천여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예상 인원보다 18,000명이 더 열차에 탄 건데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1제곱미터 면적에 2명에서 3명이 넘게 몰리면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골드라인에 250에서 300명이 탔다는 가정하에 밀집도를 환산해보면 1제곱미터 면적에 무려 7명에서 8명이 몰려있는 셈인데요. 참고로 헬로윈 참사 당시 군중 밀집도는 1제곱미터당 9명에서 10명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정치권도 김포 골드라인의 밀집도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열차에 올라타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양계장 같다는 평가를 했었고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도 출퇴근길이 굉장히 힘들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선거 올 때 경전치에서 타봤습니다만은 양이 여기 너무 적어가지고 거기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출퇴근할 때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합니다. 열차를 타는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위험성에는 공감하지만 문제 해결은 녹록지 않습니다. 애초 2량으로 설계가 돼서 열차 길이와 또 승강장을 늘리는 것도 어렵고요. 지난 2월부터는 배차 간격을 당겨서 3분대까지 촘촘하게 좁혔지만 이 역시 밀집 상황을 해결해주지는 못해서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 김포 골드라인의 수송 용량이 이거는 물리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수단도 이제 좀 이렇게 전환을 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면은 1분에 한 대, 2분에 한 대 이렇게 버스가 온다 그러면 정시성이 확보되고 그 골드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매일 일터로 향하며 김포 골드라인에 몸을 싣는 7만 8천여 명의 시민들.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꿉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국적 통신 장비 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데 대해 공정위가 내린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 10건 가운데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LTE 등 이동통신의 필수적인 표준 필수 특허를 취득하면서 조건을 어기고 다른 모뎀 칩셋 제조사에 특허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제조사에도 특허권 사용 계약을 강제로 맺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특허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는 대가로 경쟁사에 특허를 공유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하고 특허를 차별 없이 공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기업에 물린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유명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불과 넉 달 만에 3기 암 진단을 받고 폐 절반가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폐암이 원래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YTN 취재진이 문의한 전문의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제보는 Y, 김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비대학병원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호흡곤란을 느껴 다시 B병원을 찾았는데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의사는 조직검사를 권했지만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 옮긴 병원에서 암이 확실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3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양상으로는 폐암일 가능성이 95%네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그다음에 스텝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A씨는 일주일 만에 한쪽 폐의 절반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휴직까지 한 상태거든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기에 치료했으면 어땠을까? YTN은 A씨가 처음에 갔던 B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래 폐암이 엑스레이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도 힘들어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전문의에게 A씨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보여줬더니 병변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슴 흉부 사진에서 왼쪽에 약간 희미하게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위험인자를 고려해서 저설량 CT를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병원 측은 자신들이 환자에게 CT 촬영을 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환자와 가족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게 된 경위와 이후 병원 해명에 대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의견서를 보면 대법원은 가정환경 개선 등 사회적 지원 없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3살 소년은 부모의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전기차 보급을 파격적으로 늘리기 위한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10년 뒤 판매되는 신차의 70%가량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업계에서는 너무 급진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뉴욕 오토쇼에서 새로 공개된 신차 두 가지는 모두 전기차였습니다. 신차는 기아 7인승 SUV와 램의 픽업 트럭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Big, bold, and boxy is how we introduced it, and in my opinion, this is the next level.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억제해 전기차 보급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EPA is proposing the strongest ever federal pollution technology standards for both cars and trucks.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번 방안으로 2032년에 생산되는 자동차의 67%가 전기차가 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율이 5.8%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목표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율 50%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번 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보호청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입니다.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여 우리 자동차 업체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인텔과 영국의 ARM이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을 놓고 동맹을 선언해서 삼성전자의 경쟁사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된 건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텔과 세계 최대의 모바일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 영국의 ARM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에서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인텔 18 옹스트롬 공정을 활용해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사물 인터넷,
데이터 센터, 항공 우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단연간에 걸쳐 협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8옹스트롱 공정은 1.8나노 칩을 생산하는 인텔의 미래 공정입니다.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는 내년부터 2나노급과 1.8나노급 공정을 가동하며 타이완의 TSMC와 삼성전자 등 기존 파운드리 업체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섭니다. 인텔과 ARM의 전략적 협업 선언은 기존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의 1.8나노 공정이 우위를 증명할 경우 퀄컴 등 주요 고객사들이 인텔을 새로운 제조 기지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 타이완의 TSMC 하나만이 아니라 인텔까지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관건은 인텔이 18옹스트롱 공정을 기반으로 한 칩의 양산에 성공하느냐 여부입니다. 반도체는 수율, 즉 전체 생산품 중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곳 전주에서는 황사로 탁한 하늘과 대비되는 화려한 봄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이 답답한 공기가 잠시 잊힐 정도인데요. 이곳 완산 7분 꽃동산에서는 이렇게 예쁜 봄 풍경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은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녹두관인데요. 이곳 완산 7봉이 동학농민운동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장소인 만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동학농민운동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 정리돼 있고요. 전망대에서는 아름다운 꽃동산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황사가 거치면 국가관광 거점 도시 전주로 봄나들이 오셔서 계절의 정취는 물론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까지 함께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남부부터 비가 시작되고 공기의 흐름도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빠르게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시작된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봄비치고 매우 많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남해안에는 최대 60mm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리는 양은 많지 않겠지만 건조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린 후에도 흐린 날씨가 많겠지만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부터 미세먼지와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립니다. 다만 며칠째 온도 변화가 무척이나 심한 데다 황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이 면역력과 호흡기가 약해지기 무척 쉬운 시기인데요.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면서 호흡기 건강과 면역력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놓고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돈당대회냐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국면 전환용 야당 탄압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